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다가 막판에 조상님이 도와서 다 뒤집어 엎고 새 출발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만으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가꾸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꼭 시댁과 친정의 눈치를 보면서 두 사람의 화합보다는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 해결에 더 힘을 써야 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뒤집어 엎게 된 이유 또한 예비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꼭 그 사이에 껴있는 시자 돌림을 한 사람들의 문제였지요. 저는 마지막까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눈물로 며칠 밤을 새우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단단하게 마음먹기까지 별의 별일이 다 있었는데 어딘가 속 시원하게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와 제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도 존해한다는 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딸 가진 부모님이 계시면 이런 가족은 피하셔라. 아들 가진 부모가 계시면 이런 가족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예비 신랑이랑은 처음부터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저는 동네 내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비 신랑은 저희 병원에 몇 개월마다 찾아와 간단한 검사를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뭐 저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예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대학병원에 몇 년 다니다가 앞으로는 동네 병원에서 가끔 검진받고 간 수치나 이런 부분이 전부 정상화되어서 대학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하면서 본인의 몸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속사정을 알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간 이식 수술이라는 게 쉬운 수술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으면 간 이식 수술까지 해야 했을까 마음이 참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니까 많은 건 못 해줘도 괜히 검사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비타민 주사라도 맞겠다고 할 때 조금 더 좋은 앰플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 하면서 몰래 몰래 신경을 더 썼어요. 근데 이런 제 마음이 통한 걸까요? 감기로 찾아오면 목캔디 하나 주고 알러지로 찾아오면 피부에 바르는 좋은 로션 샘플 들어온 거 몇 개 더 쥐어주고 한 게 예비 신랑에게도 사적인 감정처럼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일찍 퇴근하는 시간에 찾아온 예비 신랑이 저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았고 퇴근을 한다고 했더니 당황해 하면서 병원 밖으로 따라 나오더니만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사실 오늘 간호사님 얼굴 보려고 온 거였는데 일찍 퇴근한다고 하셔서 다짜고짜 커피 마시자고 했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저한테 이런 용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조차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일찍 반차 쓰고 퇴근하면서 할 거 없었는데요.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제가 미인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간호사님이시면 진짜 미인이시죠. 저 간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그게 참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뭐 알게 모르게 마음을 쓰고 있었으니까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말 운 좋게 바로 취직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한 지도 10년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저도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3교대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개인 병원에 취직한 지는 3, 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죠. 간 이식 수술을 했던 남자라서 솔직히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참 진중한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있었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간 이식 수술 전에는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놀기도 참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방이라든지 술 먹고 놀면서 밤을 꼴딱 새우고 출근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나이 30에 받게 된 이후부터는 금주, 금연, 밤샘 금지를 실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의 나이가 37인 걸 생각하면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죠.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 있었고요. 거의 6개월을 서로 탐색을 하면서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얼굴도 좋았고요. 그래서 남들이 간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고, 나중에 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이 될 거라 위험하다고 말려도 제가 옆에서 같이 관리하는 걸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좀 꺼림칙해 하셨지만 막상 예비 신랑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는 제가 대학병원에서도 일을 했던 간호사라는 점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식이 남들보다는 훨씬 뛰어나니까 예비 신랑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거라 생각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양가에서 큰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부터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는 편이라 천천히 차근차근 제 손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예비 신랑의 나이가 38이다 보니까 예비 시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결혼해서 손주를 떡하니 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제 인생이고 제가 앞으로 쭉 헤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비 시댁의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양계서는 상견례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저희 두 사람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는 것도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예비 신랑 또한 꾸준히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걱정이 전혀 없었죠. 물론 걱정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을 잡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골칫덩어리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예비 신우라 나이가 40이었는데 저랑은 6살 차이가 났어요. 예비 신우는 정말 제 멋대로 사는 인간이라고 소문만 들었죠.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갈 때에도 한번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결혼을 한 예비 신우가 예비 시다에게 매일같이 찾아오기엔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저 말로만 전해 들었는데, 예비 신랑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 멋대로인 인간이라 살면서 별로 마주치지 않는 게 이로울 거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도 예비 신우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이가 둘이라고 들었는데 예비 시매부와 예비 신우, 시조카 둘까지 아무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제가 예비 신랑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 물어봤어요. 그 형님은 왜 자리에 없으셔? 형님네 가족분들은 안 오시는 거야? 아, 누나한테 오늘 연락받았는데 못 온다고 하더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마. 아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상견례 자리인데.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얼굴은 한번 뵈야 하는 거 아니야? 여태 얼굴 한번 못 뵈었다고. 누나한테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그런가 봐.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자리 한번 마련해 둘게. 어? 바쁜 일이 있으시다고? 형님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거야? 아이들 키운다고 일 안 하신다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기가 좀 그런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조금 있다가 따로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우리 상견례에 집중하자. 알았지? 예비 신랑 표정이 영 좋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뭔가 예비 신우에게 일이 있구나 싶긴 했는데 상견례 때 워낙 많은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서 진심인지 가식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잘 부탁드린다고 사람 좋은 얼굴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위기는 정말 훈훈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먹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결혼할 때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둔 거야? 집 구하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봐야 하잖니. 아, 저희도 집이 조금 고민이긴 해서요.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사두었던 집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 집이 있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얘. 아니,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자가를 마련할 수 있었니? 이런 거 보면 세상 똑 부러진다니까. 우리 아들은 준비해둔 게 하나도 없어서 원. 정말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30평 후반대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조금 무리해서 마련을 했던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어서요. 전세까지 내놨어? 똑 부러지게 자산 관리도 잘했고. 아이, 그래. 그럼 전세 기간이 끝이 나면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인 거야? 전세는 언제 빠지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려도 괜찮고, 아이, 뭐하면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를 해도 나는 상관없을 것 같구나. 전세 기간이 언제 끝나니? 갱신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아직은 몇 개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기간이 좀 애매하게 남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갈까도 생각 중이에요. 아이고, 대출금 갚으려면 힘들 텐데 요즘 또 이자가 한두 푼이니? 집이 있는데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구나. 그거 말고도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사실 위치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경기도에 있어서 동네로만 따지면 괜찮은데 그나저나 직장이 많이 멀어서요. 경기도? 아유, 그러면 많이 멀겠다. 우리 아들 회사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출퇴근하는데 오래 걸리면 하루가 너무 피곤한 법이지 않니?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 처분하고 서울에 집을 얻을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뭐 어찌됐든 자가가 있는 게 세금 문제도 그렇고 마음이야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도 집값이랑 서울 집값이랑 비교가 되니?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서 대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구나. 양가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래도 거기가 분당에서도 엄청 비싼 아파트라서 아마 더 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 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목 좋은 자리에 있는 집이라서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대단하구나. 부동산 보는 눈도 밝아서 걱정 없다. 분당이면 집값이 어마어마하지. 정말 운이 잘 따른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서 판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팔게 된다면 최적의 조건으로 팔고 싶어서요. 그래, 이렇게 똑부러진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알아서 잘하겠지. 신혼집 대출 받을 거면 우리 아들이 금융권에서 일을 하니까 좋은 조건으로 잘 알아볼 거다. 그래도 든든하게 자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없구나. 아유, 정말 마음에 들어.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을 해주시는데 괜히 으쓱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정말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고 자기 인생에 2번 다시는 오지 않을 행운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냐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러던 와중에 예비 시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비 신우인 것 같더라고요. 목청이 얼마나 큰지 스피커폰도 아니었는데 소리가 바깥에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예비 시모가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예비 신우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당황하신 표정이었죠. 엄마, 어디야? 지금 엄마 집에 왔는데 왜 아무도 없어? 내가 오늘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했었잖아. 아유, 치매야? 홀라당 까먹었어? 나 오늘 법원 가야 한다고. 애 데리고 법원에 어떻게 가? 아니, 얘 좀 작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내가 오늘 상견례 있다고 진즉부터 이야기를 했었잖니. 홀라당 까먹은 게 누군데 나한테 그래. 아, 맞다, 맞다. 상견례 그거 오늘이야? 아이씨, 하필이면 내가 법원에 가야 하는 날 상견례라고 그래. 좀 미루지. 애들은 어떡해. 당장 맡길 곳이 없는데. 아우, 짜증나. 나 진짜 어떡해. 애들 데리고 법원 가면 또 난리 날 텐데. 아, 일단 끊어.
근데 그 통화가 다 들리니까 저희 부모님도 궁금해 하셨죠. 게다가 내용 자체도 좀 심상치 않았으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봐 부모님 표정이 살짝 굳으셨어요. 통화가 전체 다 들린 건 아니고 뜨문뜨문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법원이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직 상견례를 하는 단계인데 혹시라도 집안에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요. 아니, 누구길래 그렇게 통화를 하셔요? 이야기가 참 심상치 않은 것 같던데. 아유,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 같아서 받았더니 그게 오늘은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제 딸입니다. 아유, 맞다. 이미 결혼을 한 따님이 한 분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왜 자리에 나오지 못한 건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 같던데 많이 바쁜가 봐요. 아유, 이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서 누나를 또르르 굴리면서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곤란해하는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근데 사실 법원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버렸으니까 호기심보다는 정말 나쁜 일에 엮여있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신 친정엄마께서 그냥 냅다 직구를 꽂아버리셨어요. 찝찝함은 빨리 해소하는 게 좋으니까요. 본의 아니게 통화를 엿들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혹시 법원은 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가족이 될 건데 큰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게 좋잖아요. 무슨 심란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유, 제가 참 인생을 헛살았는지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 표정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게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사실 저희 딸이 참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더니만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었나 봅니다. 그 말에 우리 부모님도 숙연해지셨어요. 저도 눈치가 슬쩍 보이더라고요. 법원 간다는 게 이혼하러 간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하필이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삽시간에 어색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였다면 같이 신우의 남편 욕이라도 했을 텐데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라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러자 예비 시모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심산이었는지 먼저 말을 풀어가셨어요. 좋은 날 좋은 이야기만 나눠도 모자란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지 누나랑은 달리 사람 보는 눈이 단단한가 봐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은 아이라 생각이 들어요. 참 안심이 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요. 좀 많이 상하셨을 텐데 단단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각자의 사정이라는 걸 어떻게 일일이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뿌리 깊게 내리는 게 중요한 법이지요. 아닌 사람이랑은 빨리 헤어지는 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훨씬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그러이 생각을 해주신다니 참 좋네요. 저는 혹시 이런 게 흉이 될까봐 걱정이 들었거든요. 어머나, 흉이라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앞가림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걸 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궁금한 게 꽤 많았거든요. 우리 예비사위가 간이식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 그렇게 큰 수술을 한 사람이 없다 보니 앞으로 괜찮은 건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서요. 간 이식 수술하는 것도 대기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가족분들이 공여를 해주신 건가요? 혹시 이 질문이 신뢰가 되는 건 아닌지요? 친정엄마가 슬쩍 물어보셨는데 그 말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은 상견례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물어봐도 괜찮겠냐고 저에게 미리 언지를 주시기도 했었고 저는 당연히 수술도 잘 끝났고 회복도 다 했으니 물어봐도 될 일이라 생각했었고요. 사실 간이식 수술이라는 게 기증을 받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상태에 따라서 긴급으로 받을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가족 공여가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되겠어요? 근데 예비 신랑이 뭐 기증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 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증을 받은 거라는 거를 왜 저는 몰랐냐고 물어보신다면 간 이식 수술이라는 게 쉬운 수술도 아니고 본인에게는 큰 상처였을 수도 있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제가 먼저 아는 척 하기 싫었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노파심에 물어본 거야. 알겠지만 굳이 따로 물어보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지도 좀 속상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못해 미리 언지를 주셨을 때 물어보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 넉살 좋게 이제는 건강하다, 문제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주고 자기가 앞으로도 관리 잘 할 거라고 안심시켜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건강 문제이다 보니까 예비 신랑이 튼튼하다고 넉살 좋게 이야기를 하니 다시금 분위기가 훈훈해졌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에 신혼집 문제도 그렇고 혼수 문제도 그렇고 해서 예비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예비 신랑이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기로 했고 저는 분당에 있는 그 집이 좀 짐덩어리처럼 생각이 들어서 세입자가 나가면 집을 팔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같이 상의하고 결정하긴 했지만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예비 시다에게 이야기를 할 겸 겸사겸사 찾아갔는데 거기에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딱 예비 신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인사를 한 번쯤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오히려 큰일 치르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알아. 들어서 알고 있어. 예비 올케지? 내 동생이랑 결혼하기로 맞지? 네, 맞아요.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었는데 계속 기회가 없었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치레는 됐고, 오늘 무슨 집 이야기 하기로 했다며?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그러던데. 네, 맞아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분명 제가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려놓긴 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잠깐 이 앞에 마트 갔는데 금방 올 거야. 애들이 간식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거든. 근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분당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 집값 비싸지 않어? 집안에 돈이 좀 많은가 봐. 그런 집을 자가로 떡하니 가지고 있고 말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청약으로 산 집이라 처음 분양받을 땐 지금 가격이 반의 반도 안 했어요. 지금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청약 통장으로 된 거야? 청약 좋지. 그거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던데. 그때도 분당 집값이 꽤 비싸지 않았나? 아무리 분양가가 싸다고 해도 그렇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샀대? 나이도 어리면서 말이야.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를 쭉 일을 했어서 대출로 마련한 집이나 다름없어요. 원래 집 하나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대출금 갖고 있어? 아니요, 한 10년 갚았더니 갚아지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갚았어요. 응, 그렇구나. 그럼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면 자금이 모자란 거 아니야? 여태 대출금 갚는다고 모아둔 돈 하나 없겠네. 그래서 집 처분하고 서울에 집 매매하고 그럴까 싶어요. 결혼 자금이라는 게 정말 한두 푼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사로운 것까지 전부 준비를 해야 해서요. 예, 나도 결혼해봤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집이 지금은 얼만데?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 보면 넉넉하게 차익 시세 좀 챙기나 본데? 부동산에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분당에 있는 집이라서 제가 뭐 실시간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머, 이거 완전히 여우네. 다 알면서 일부러 나한테 말 안 하는 거지. 그거 알아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뭐 돈 떼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값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줘? 원래 혼수는 제대로 해와야 하는 법인데. 그래서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나한테 뭐 좀 떨어지는 거 있나? 옷값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왜? 아파트까지 팔아치우게 되면 내가 적어도 새끈한 가죽 가방 하나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나 같은 사람이랑 친하게 잘 지내야 시댁 생활이 편한 법인데. 뭔가 쎄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진 그 집이 얼마냐에 따라서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주네 마네 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들어왔고 예비 신혼의 아이들도 저를 처음 보니까 막 달려들어서 누구냐고 놀아달라는 식으로 들러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 이야기할 겸 혼수 이야기할 겸 찾아온 거였잖아요. 보통 그러면 예비 신우가 애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저를 쓱 보면서 떠넘기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애들이 마음에 드나 보네. 우이키가 좀 놀아줘. 우리 애들한테 점수 따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예비 시모랑 이야기하러 왔지 시조카들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감해하니까 예비 시모가 한숨을 퍽 쉬시더라고요. 아유,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좋은지. 아주 이 앞에 마트 한번 갔다 왔는데 진이 다 빠지니. 나도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쉬어야겠다. 오죽 힘들면 내가 머리가 다 아파. 아유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 어머님이랑 이야기 좀 할게요 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조카들이랑 조금 놀아주다가 더위가 조금 가셨는지 슬쩍 거실로 나온 예비 시모와 드디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분당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작은 거 하나 매매하려고 해요. 그게 출퇴근하기도 훨씬 좋을 것 같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서울이 더 살기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에? 아, 왜 작은 걸 매매해? 분당 집값이 어마어마하다며. 그 집은 얼마 안 하는 집인가 봐? 그건 아니고요. 신혼부부니까 집이 커봐야 크게 소용도 없을 것 같고 해서요. 저희가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잘 낳아서 키우자고 이야기를 했어서 방이 3개 이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평 초반대 집으로 방 3개짜리 집 알아봤어요. 에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적어도 4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방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아이를 하나만 낳을 건데 큰 집을 매매해봐야 관리비에 세금만 많이 나가고 저희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안 봐줄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뭐 거실에서 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신지. 아이, 뭘 그렇게 잡아떼고 그래? 내가 이혼한다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전 남편이랑 이혼 조정 중에 있는데 그러면 나 혼자서 애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고 해야 하는데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우리 애들 가끔 맡아주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예비 숙모? 저 진심으로 너무 황당했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갑자기 우리 애들은 안 봐줘? 하고 말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냐고요. 제가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비 시모가 예비 신우를 말리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셨어요. 아니, 아직 신혼살림 챙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애를 봐달란 소리를 하고 있어. 신소리 그만하고 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그래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나랑 혼수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집 팔아서 온다고 하니까 혼수는 우리가 해주는 게 낫겠지? 사실 그 부분은 예비 신랑이랑 이야기를 끝내놓은 참이었어요. 제가 분당 아파트를 팔면 거기 평수도 큰 편이고 해서 꽤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작은 집 매매하는데 부담 없을 것 같아서 집은 제 명의로 제가 해오고 혼수를 예비 신랑이 해오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신혼부부인데 빚 들고 시작하면 힘들긴 하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10년 넘게 아파트 대출금 갚아보니까 빚 없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모께 혼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말을 하니까 예비 신우가 피식 웃는 거예요. 아, 그거 누구 좋으라고? 아니, 돈도 안 되는 혼수를 해갔다가 내 동생 소방 맞으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겠는데? 혼수는 중고로 팔아도 똥값이잖아. 아, 너는 정말 왜 우리 아들이 소방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부정타게. 시작하는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니, 뭐 그렇잖아. 집에 오면 부부싸움에도 집 가지고 유세 떨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 나한테 집도 절도 없는 게 어디서 눈알 풀었냐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말이야. 물론 뭐 우리 예비 올케가 그럴 사람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래요. 아직 결혼 생활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 부부싸움 없이 잘 살아볼게요. 네 집, 내 집 따지지 않고 같이 사는 집이다 생각하고요.
그럼 뭐해. 명의가 예비 올케 명인데 싸움 나면 분명히 네 집 내 집 한다니까. 안 싸우겠다고? 그게 어디 니네 마음대로 되니? 한평생 따로 살다가 같이 살면 부딪히는 일 투성일 텐데. 나는 그냥 우리 동생이 무시당할까 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자기 이혼했다고 저까지 싸잡아서 그럴 일이에요? 비아냥도 그런 비아냥이 없더라니까요. 뭐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지만 이혼한다는데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이혼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저도 어찌됐든 예비 신우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밉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옆에서 계속 분당집이 얼만데 서울에 집을 사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비 시모도 좀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신우가 집값 알려주면 예비 신랑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솔깃했습니다. 어차피 그 집 팔면 얼마짜린지 다 알게 될 건데 저도 예비 신랑 어릴 때 이야기 같은 거 들어두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을 했죠. 값이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분당에 있다는 그 집 30억이에요. 그 집이 주변에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집값이 폭등하면서 거의 몇 개월 사이에 5억 이상 오르기도 했고 말이죠. 30억이라는 말에 예비 신우도 예비 시모도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우리 동생 진짜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긴 했는데. 예비 신우의 말이 끝나기는커녕 슬쩍 더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러자마자 예비 시모가 예비 신우 등짝을 있는 대로 때리면서 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아이고 너는 입이 방정이야. 그딴 소리를 왜 하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에 가. 지금 누구 결혼에 초를 치려고 그딴 소리를 해? 물론 예비 신랑에게 이전에 여자친구가 없었을 거라 생각한 적도 없고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친구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났을 사람이 없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비 시모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진한 사이였나 싶으면서 혹시 한번 갔다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꼭 숨겨야 할 비밀인 것처럼 구는 예비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에게 전 여친 이야기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난 사이였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싶어서 말이죠. 제가 어쨌든 집을 팔아야 서울에 집을 사는데 아직 세입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타이밍 좋게 세입자가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면서 전세금을 빼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 내놓겠다고 부동산에 말을 했더니 일이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건지 그 집에 이사를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다리가 맞으려면 이렇게 딱딱 맞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우리도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예비 신랑이랑 저랑 새 보금자리로 생각하기에 딱인 위치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하니까 시모가 저를 좀 따로 보자고 하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 너희가 서울에 봐뒀다는 그 집, 집값이 얼마나 하든? 평수가 완전 큰 평수도 아니고요. 부동산 몰린 지역도 아니긴 해서 분당집이랑 차익이 꽤 생길 것 같아요. 서울집이 대충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당집 팔고 남은 돈이 꽤 됐네. 그 돈으로는 뭐 하려고? 큰 돈 생겼으니 뭐든 할 거 아니니. 아, 네. 꽤 큰 돈이라 일단 주식 계좌에 넣어두고 배당금 생각해 보려고요. 요즘은 그렇게 투자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돈으로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주변에 주식해서 잘 된 사람이 몇 없던데. 주식 자체로 돈을 불린다는 생각은 안 하려고요. 안전한 주식으로다가 배당금 생각해서 부으려고요. 그게 은근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 근데 그렇게 큰 돈 다 쓰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아이, 그래도 뭐 네가 워낙 보는 눈이 좋긴 하니까 믿어야겠지만. 근데 말이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어떤 부탁이신데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말이다. 우리 딸이 글쎄 이혼을 하게 됐잖니. 근데 글쎄 이 철부지 없는 지지배가 말이야. 아유, 내가 말하기도 입이 아프다. 우리 딸이 애도 둘인데 모성애가 뭔지 지가 애 둘 다 키우겠다고 했다지 뭐냐. 와,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신 거죠. 모성애도 대단하신 거고요. 여자 혼자 애들을 집도 절도 없이 어떻게 키워. 그래서 말인데 너 그 집 집값 많이 올라서 꽁으로 도먹는 거나 다름없지 않니? 우리 딸한테 혼수한다 생각하고 3억만 주라. 네? 혼수를 왜 신우한테 해요? 그리고 3억이라는 큰 돈을요? 원래 여자가 지참금 같은 거 들고 오는 법이지 않니? 그건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을 때 이야기고요. 저희는 제가 집을 해오잖아요. 아유, 지참금이라는 게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드는 게 아니야. 집을 해오는 건 해오는 거고 이건 이거지. 아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얘기는 나중에 그 애랑 상의해 볼게요.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라니요. 얘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난리 나지. 집안 싸움 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3억만 땡겨줘라. 그 돈 큰 돈도 아니잖니 너한테는. 당연히 저한테도 3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고집이야? 우리 딸 성격 아주 나빠. 3억만 주면 너네 살림에 신경 끈단다. 그거면 싸게 먹히는 거라니까. 어머님, 애초에 신우이가 저희 살림에 참견하는 게 아니죠. 왜 자꾸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세요? 이상한 소리라니.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다 내가 너 걱정해서 미리 우리 딸이랑 이야기해둔 거라니까. 3억만 줘라. 그러면 너도 앞으로 시집살이 당할 일 하나도 없을 거고 무척이나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돈독하게 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니? 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저도 3억이라는 돈을 상의도 없이 형님에게 드릴 순 없죠. 아이고 얘는 진짜 내 말을 여태 뭘로 들었어. 괜히 분란만 되지 말고 비밀로 하라니까. 계속 말이 도돌이표가 되더라고요. 결국 예비시모랑 저랑 둘 다 지쳐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둘러대고 자리를 파했는데 그 뒤로 계속 3억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예비신우 있는 데서 이야기하자면서 저를 주말에 카페로 부른 거예요. 너무나도 나가기 싫었지만 이미 집도 계약한 마당에 마무리는 지어야겠다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신우가 팔짱 떡하니 끼고 있대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나 본데 살림에 참견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니까. 나한테 3억만 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잖아. 형님, 3억이라는 돈이 뚝딱 만들어지는 돈도 아닌데요? 너는 그 집 하나 잘 팔아서 뚝딱 만든 거 아니니? 그리고요, 애초에 집을 제가 해가는데 지참금으로 형님께 3억을 드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받으면 모를까. 내가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주겠다고 하겠다. 그것도 형님이 먼저 애들 전부 다 키우시겠다고 했다면서요. 대책도 없이 그러신 거예요, 그럼? 몰라. 애 키워야 양육비도 받고 할 거 아니야? 너 집값 많이 올랐다며. 나 좀 줘. 꽁돈 생긴 건데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제 노후도 생각해야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형님께 드려요? 엄마 말 들어보니까 어차피 주식계좌에 넣는다며. 떨어지면 날아가는 돈이잖아. 3억 정도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낮춰. 아니요. 일터라도 주식 계좌에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억을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정말 고집하고는. 우리가 오죽하면 이르겠니? 좀 도와줘라. 내가 좋게 말을 할 때 주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3억이라는 돈 정말 큰 돈이에요. 너 정말로 이럴 거야? 돈 주기 싫으면 확 그냥 결혼 엎어버리는 수가 있어. 집 계약도 한마당에 손해보고 싶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한테는 히든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컸는데 신우의 이런 태도를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제가 가진 히든카드를 떡하니 꺼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신우가 돈을 받았다고 사인을 한 서류였어요. 누구한테 무슨 돈을 받은 서류였냐고요? 이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비 신랑이 간이식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환자 진료 기록을 제가 막 살펴보는 게 불법이라서 자세하겐 몰랐는데 간 이식 수술이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공여자, 수혜자. 우리 예비 신랑이 당연히 이식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식을 해준 공여자였다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 예비 신우 처음 만난 날 오래 만난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고 예비 시모가 불같이 화를 냈었잖아요. 그 반응이 좀 수상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이 한번 갔다 온 사람이구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혼인신고 안 해서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식은 올렸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물어봐야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호적이 깨끗하니 발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결혼이 아니라 간이식을 해줬던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여자친구에게 예비 신랑이 간 기증을 한 거죠. 여기서 문제는 예비 신우였어요. 전 여친이 이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예비 신우가 전 여친을 찾아가서 내 동생 간 받았으니 돈 내놔 한 거예요. 그때 이미 예비 신우는 일찌감치 사고 쳐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전 여친한테 나 돈 없으니까 네가 돈 좀 내놔라 한 거지요. 전 여친은 예비 신랑이랑 결혼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비 신우가 요구를 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줬나 봐요. 애초에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한 번 주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주게 된 거지요. 그러다가 모아둔 결혼자금 다 털리고 예비 시댁에서 돈도 없으면서 취집하려고 한 거냐? 이식 수술하고 너 건강하지도 않아서 애도 못 가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파혼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파혼을 하고 나니 예비 신우가 너 우리 동생 간만 떼먹고 파혼하는 거 아니냐고 2천만 원 내놔라 이런 거지요. 질려버린 전 여친네 집에서 두 번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 하고 예비시다에게 2천 주고 각서 쓰고 파혼했대요. 이걸 우리 남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여친네 가족도 질려서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돈만 쥐어주고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린 거고요. 예비 신우가 쉬쉬하면서 그동안 돈 받아 챙긴 걸 숨긴 거죠. 나중에서야 사치를 부리는 예비 시모 행사액을 보고 추궁을 해서 예비 시부모는 알게 됐지만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상심이 큰 예비 신랑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아주 아작이 날 것 같으니까 비밀로 한 겁니다. 저는 전 여친에 대해 수소문을 하다가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제가 혹시 결혼했었냐 물어보니 기가 막혀 하면서 자기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간 중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그 사람 가족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하면서 다 말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증거라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예비 신우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도장까지 찍은 서류를 저에게 들려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걸 예비 신우랑 예비 시모에게 던지면서 소리를 쳤죠. 이런 짓까지 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나한테 3억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예비 신랑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걸어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비 신랑을 보자마자 시모 신우 둘 다 얼굴이 누렇게 뜨더라고요. 사실 제가 미리 불렀거든요. 진실을 다 같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보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배신감에 충격받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예비 신랑이 예비 신우 뺨을 잇는 힘껏 날려버렸습니다. 그 힘이 너무 세고 강해서 예비 시모는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내 가족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야? 아픈 사람 찾아가서 간 받았으니까 돈을 달라고 간을 주겠다고 한 것도 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난데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이러고도 가족이야? 사람이 할 짓이야? 예비 시모랑 예비 신우 둘 다 예비 신랑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억지로 눈물까지 짜내면서 빌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땐 돈에 미쳤었나 봐. 너도 내 사정 잘 알고 있었잖아. 애는 있지, 남편 놈은 돈도 안 벌어오지.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죽어도 너네 앞에 안 나타날게. 아, 그러니까 나한테 딱 3억만 주면 내가 죽은 사람처럼 살게. 그래. 꼴도 보기 싫은 시누이 치운다 생각하고 너희가 딱 3억만 주면 되잖니. 아, 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랬어. 3억 말고 1억만, 그럼 1억이라도 조금만 도와줘. 결혼 반대 절대 안 할 거고 앞으로 잔소리도 절대 안 할게. 싫어요.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꼴을 보고도 결혼을 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네, 저는 파혼할 거예요. 예비 신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저를 붙잡질 못하더라고요. 하긴 지들 가족이 이 모양인데 무슨 염치로 저를 붙잡겠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도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가족들이랑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한테 전 여친 이야기 꺼낸 것도 형님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도 형님이었어. 나한테 3억 당당하게 요구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니까 더더욱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정말 내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무 충격적이야. 정말 당신에게는 미안해. 미안해. 정말 짠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참 착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가족들이랑은 가족으로 엮여서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동정심에 제 인생을 볼모잡아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끝까지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왔죠. 이후에 집에 간 예비 신랑이 아주 난동을 부린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죽겠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나 봐요. 예비 시모랑 예비 신우 둘 다 저한테 이대로 파혼을 하면 안 된다고 돈 욕심 안 낼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게 다 니들이 만든 결말이지 않겠어요? 예비 신우가 3억이라는 돈을 요구한 것도 말이죠. 이혼하면서 전 남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전 남편 모르게 지가 훔쳐서 달아나는 바람에 물어줘야 할 돈이 생겨서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적금 통장부터 대출까지 몰래 받아서 튀었다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전 남편의 인감 훔쳐다가 그것도 제3금융 이런 데서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차로도 대출 받고요. 아무튼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억을 갚아줘야 한다네요. 예비 신랑의 전 여친은 혹은 같이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집까지 해가는 마당에 그걸 왜 해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뒷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요.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전 예비 신랑은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산다며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집을 얻었는지 예비 시댁에는 말을 안 해준 건지 예비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 찾아달라고 떼를 쓰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비 시부도 사건의 전말을 알고 이혼하고 오갈 곳 없는 예비 신우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 꼼짝도 못하고 산다고 하대요. 제 알바는 아니지만 말이죠. 저는 전 여친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남겼어요. 전 여친 또한 해탈을 한 건지 고마울 거 없다면서 그 집은 나머지 가족들이 다 문제였다고 다시는 연락할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학을 뗐어요. 물론 예비 신랑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가족을 진즉 끊어내지 못한 건 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파혼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속은 너무 상했지요. 예비 신랑 참 사랑했거든요. 파혼하려고 마음먹기도 오래 걸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진즉에 알았지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그 인간들이랑 부딪히며 살 인생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순간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 결정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기꺼이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전 예비 신랑이랑은 그 뒤로 연락 한 통 안 했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 여유가 없어서 병원 열심히 다니고 취미 활동 늘려가며 자기 개발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이러다가 좋은 사람 또 나타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